자, 이제 21번입니다. 주식회사 랜드프로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기대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100억을 투자하고자 한다. 다음의 사업에서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12%일 때 가로 안의 값으로 옳은 거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물어보는 게 확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문제에서든 간에 확률의 합은 100%인 거죠. 100%인 거 맞죠? 그런데 지금 가로 속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불황일 때 40%였고요. 호황일 때 30%였어요. 그럼 40과 30의 합은 70%잖아요. 그럼 100%가 되려면 몇 퍼센트가 더 있어야 돼요? 30%가 더 나와야 100%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0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2번이에요. 부동산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틀린 걸 고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위험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에서 측정한다. 따라서 그 값이 크다는 건 위험이 높다 맞는 거고 또 수익과 위험의 크기가 다르다면 상대적 위험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변이계수가 이용된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효율적 전선은 위로 볼록한 우상향 곡선의 모습 보이고 또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하다. 그래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3번 서로 다른 두 자산 간 수익률의 움직임. 제가 계속 강조 드렸는데 수익률의 움직임이 상관계수고요. 유사하다는 건 크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하다. 우리말로 바꾸면 상관계수가 크다 이 뜻입니다. 그럼 상관계수가 커지면 그만큼 포트폴리오 효과가 작아지는 거 맞고 또 상관계수가 1이 아닌 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는 발생하는 거 아시죠? 그럼 4번이 틀렸는데 지금 상관계수는 기대 수익률당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기대 수익률당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상관계수가 아니라 변이계수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23번 화폐의 시간 가치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요. 1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감채금 계수의 역수 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저당 상수와 역수 그랬는데 위아래가 바뀌었죠. 왜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역수가 감채기금 계수고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역수가 저당 상수 아니겠습니까? 틀렸고 2번 감채기금 계수는 일정 기간 후에 일정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기 불이익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계수다. 맞아요. 정답 2번이네요. 그럼 3번은 왜 틀렸을까? 그럼 저당 상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저당 상수가 나오면 무조건 원리금 균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원금 균등이 있으니까 리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고요. 4번 저당 지불액 나누기 잔여 기간의 연금의 현가 계수로 잔액을 구할 수가 있다 했는데 여기서 저당 지불액은 원리금 상환액이거든요. 근데 그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남은 기간의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해서 잔액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나눈다는 게 잘못된 거죠. 또 5번은 왜 틀렸냐면 이게 지금 잔금 비율인데 잔금 비율은 분모 분자 모두에 연금의 현가 계수가 들어가요. 근데 분모 값은 전체 기간이고 분자 값은 남은 기간이거든요. 따라서 잔여 기간이 나누기 앞에 즉 분자에 나와야 되고 전체 기간이 나누기 뒤 분모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은 분모 분자가 뒤집어졌죠. 다시 말하면 전체 기간과 잔여 기간의 위치가 바뀌어야만 옳은 질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고요. 24번 운영수지 즉 영업수지 계산 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가능 총소득 여러분 가능과 유효 총소득 있죠.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은 부채 서비스액 즉 원리금 상환액을 빼기 전에 수익이 되기 때문에 총투자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세전과 세후 현금 수지는 부채 서비스를 빼고 난 후 즉 빚을 갚고
내 돈만 남을 때 수익이 되기 때문에 지분 투자와 관련된 수익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았고요. 그럼 나머지 왜 틀렸을까? 2번 순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하여 세전현금수를 구한다. 아니죠. 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 빼야만 세전현금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경비를 빼는 게 아니고 부채 서비스를 뺀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공실미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액,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수선비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대수선비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 되지만 그냥 수선비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4번 가능총소득에서 기타 수입을 공제하고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을 가산하여 유효총수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타 수입하고 공실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고 기타 수입을 더함으로써 유효총소득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문장은요. 가능총소득에서 기타 수입을 빼고 공실 및 불량부채를 더해서 유효총소득을 구한다 했으니까 뭐 공식의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 다음 5번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면 금융상 위험은 완전히 회피할 수 있고 전액 내 돈이니까 빚이 없죠. 그럼 빚이 없으면 부채 서비스를 뺄 값이 없기 때문에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가 같을 수 있어요. 그럼 세전현금 수지와 같아질 수 있는데 세후현금 수지가 같다고 했으니까 세전이 나와야 되는데 세후가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25번 다음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인 순현가법과 내부순법 비교한 내용 틀린 겁니다. 자, 순현가법, 내부순법. 자, 순현가법은 순현가가 0보다 클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내부순법은 내부 순율이 요구 순율보다 클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맞아요. 2번 순현가법이나 내부순법은 모두 기간 중에 수익을 당해 사업에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밑줄 내부순법의 경우에도 재투자율로 요구순 사용한다. 아니죠. 여러분 저 순순해 아시죠?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순법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유일하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 방법이 내부순법이거든요. 근데 내부 수익률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2번 정답이죠. 나머지 그 내부순법은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순현가법 하나입니다. 또 재투자에 대한 가정이 순현가법이 내부순법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므로 순현가법이 투자 판단의 준거로 선호된다. 당연히 맞죠. 정답 2번이었고 자 26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게 몇 개냐고 했는데요. 기억번 주택 소비 금융은 수요자 금융이고 장기저리 일시대출 분할 상환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 주택 개발 금융은 공급자 금융이며 단기고리 분할 대출 일시 상환의 특징을 보인다. 맞습니다. 니은번 자금의 차입자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에 직접 금융 아니죠. 은행을 비롯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이건 간접 금융이에요. 직접이 아닙니다. 그럼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조인트 벤처 부동산 신디케이트 공모연 증자 주택상환사채 부동산 펀드 등은 지분금융 그랬는데 다 맞았는데 주택상환사채는 부채금융이지 지분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리을번 부동산 대출 장기 대출 그래서 자금의 고정화 저당 유동화가 요구되고 또 저당 유동화란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을 상품으로 유통시켜 신용 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맞죠? 또 리을번 미음번이죠.
주택금융공사는 10년 이상의 장기 모기지론을 제공하고 또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업무를 담당한다. 맞죠? 근데 그 미음번에 보니까 미음번이죠. 지금 비읍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의 신청 자격은 민법상 성인인 대한민국 국민, 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 용도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이 허용되고 대출금은 고정금리까지 너무너무 좋았는데 최대 대출 금액은 3억이 아니고 3억 6천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그러니까 2021년 금년 중간까지만 하더라도 3억이라고 됐었어요. 3억이었는데 그 나머지 몇 달 사이에 3억 6천은 바뀌었습니다. 이 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억 6천이기 때문에 비읍번 틀렸습니다. 그럼 틀린 게 니은과 디귿과 비읍 3개가 틀렸기 때문에 1번이 답이에요. 27번 웅녀는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자 한다. 다음의 내용을 기초로 웅녀의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그랬는데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건 쉽습니다. 일단은 LTV 대부별 나오면 무조건 곱하기 가격하면 돼요. 근데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가격 대신에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나오면 무조건 곱하기 소득하고 이것을 저당 상수로 나누시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만약에 이미 빚을 갚는 금액이 있다면 빚 갚는 금액 기존의 상환액을 빼준 값을 저당 상수로 나눠야 된다는 거,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빚 갚는 금액이 없으면 상관이 없고 있으면 빼주셔야 돼요. 자,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지금 LTV가 60%입니다. 그럼 0.6이죠. 근데 읽어보니까 웅녀 소유의 주택담보평가 가격이 5억으로 나와요. 그럼 5 곱하기 0.6이니까 5, 6, 30, 3억이 나오겠죠. 그럼 3억의 의미가 뭐죠? LTV, 융자 비율로는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DTI가 총부채 상환 비율이 40%니까 0.4예요. 그런데 그 아래 보니까 소득이 7천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만 곱하면 7, 4, 28이니까 2,800인데 조심할 건 소득 바로 아래에 기존의 부채 상환액, 기존의 빚을 갚는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2,800에서 400을 빼는 거예요. 그럼 2,400 나오겠죠. 그 2,400을 저당 상수가 0.16입니다. 그럼 2,400 나누기 0.16 하면 1억 5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결론 대부비율 또는 융자비율로는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DTI로는 1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양쪽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쪽의 대출이 가능하게 되므로 1억 5천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 28번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 상환 중에서 다음 질문에 적합한 방식 그랬는데 기억번 차입자의 첫 회 월 부금 빚 갚는 금액이 가장 작다. 그 말은 처음에 빚을 갚는 금액이 가장 작은 거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상환 부담, 빚 갚는 부담이 가장 작은 방식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점증 또는 체증 상환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번 첫 해 월부금 납부 후에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 중간에 빚 갚을 때 대부비율이 가장 작게 나온다는 건 가장 잔액이 적게 남은 방식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중도 상환 시 대부비율이 가장 작다는 건 중간에 가장 잔액이 적게 남는 방식이 뭐냐. 그럼 잔액이 가장 적게 남는다는 건 가장 빠르게 빚을 갚는다는 거니까 원금 균등이 답이 되죠. 그 다음 디귿번에 매월 지불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을 갚는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이자 지불액은 점점 줄어드는 건 월리금 균등 상환 아니겠습니까? 월리금 균등. 그래서 기억번이 점증, 니은번이 원금 균등, 디귿번이 원리금 균등 나오는 1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29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는데 1번 여러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이상인 거 아시죠? 근데 5억 이상 써 있으니까 1번 틀렸고 2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명목회사로서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고 또 본점 외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임원을 들 수가 없다는 것 정확히 맞습니다. 정답은 2번. 3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설립한다 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은 발기 설립이에요. 발기 설립. 따라서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도 허용이 안 되는 거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이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4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5인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위탁과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3인 이상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탁과 기업은 명목형이죠. 그럼 명목형이란 말은 회사가 없는 거죠. 그럼 회사가 없기 때문에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맡기잖아요. 그럼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는데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 무슨 자산운용 전문력이 왜 필요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겠죠. 5번 지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위탁과 기업은 감면 혜택이 없다. 여러분 원래 명목형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 거고 실체형은 없잖아요. 따라서 실체형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다고 해야 되고 명목형인 위탁과 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위아래가 바뀌었네요. 정답 2번. 30번 저당 유동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냐? 일단 기업번에서 1차 저당 시장에서 저당 채권 형성되고 2차 저당 시장에선 저당이 유통되고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 원래 돈 빌려간 차입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배우셨죠. 그럼 기억번은 맞았고 니은번 보시면 저당 유동화의 결과 차입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여러분 잘 봐요. 분명히 첫 번째 줄에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세 번째 줄에서 금융비용이 상승한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금융비용이 이자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줄어드니까 금융비용 부담도 줄어든다고 해야지 뭐 늘어난다 이런 말은 쓸 수가 없겠죠. 니은번 틀렸고 자 지급 디귿번 맞고요. 리을번도 맞습니다. 잘 익혀두시면 좋겠고 근데 미음번에 보면 2차 저당 시장의 MBS의 수익률은 1차 저당 시장의 수익률에 기초하기 때문에 1차 저당 시장의 수익률보다 낮음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높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또 비읍번에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 중개기구인데 그러면 저당 유동화가 목적이면 저당 유동화의 핵심적인 역할은 1차 시장이 아니고 2차거든요.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에서 핵심적 역할이 아니라 2차 저당 시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네요. 자, 15번은 맞았고요. 그래서 틀린 게 니은, 미음, 비읍 세 가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에요. 자, 31번 볼게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거 했는데 기업번 시장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선행하고요. 또 개발 사업의 채택 가능성 분석이고 또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에 대해서 수행된다. 맞습니다. 또 니은번의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럼 예상 수입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분석하고 또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서 채택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디귿번 당연히 맞고요. 리을번 틀렸어요. 흡수율은 새롭게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소비되는가의 비를 의미한다. 까진 좋았는데
그러니까 흡수를 우리말로 바꾸면 분양 임대율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흡수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분양 임대율이 높다는 거고, 흡수 기간이 짧다는 건 새롭게 공급된 부동산이 분양되거나 임대될 때까지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그 개발 사업의 위험 정도가 작아지는 건데 위험이 증가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나머지 미음번에 사업 수탁, 이러면 수탁 나오니까 신탁 아니죠. 그럼 탁자 돌림 나왔으니까 일단 대가로 수수료 받는다 이 말 나올 것이고, 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발 사업의 업무를 개발업자에게 위탁하나 소유권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면 개발업자는 사업 대행에 따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맞죠? 비읍번의 등가 교환 방식, 그리고 시옷번의 부동산 개발의 법적 위험, 뜻과 또 대책 아주 전용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따라서 지금 31번은요. 리을번만 빼고는 모두 맞았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시옷 이 연결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볼게요. 다음은 A시의 산업 구조를 나타낸 표이다. A시의 기반 산업의 고용인구 증가분이 2,500명이라면 이 도시의 총 고용인구의 증가분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총 고용인구의 증가분 그랬는데요. 원래 총 고용인구의 증가분은요. 어떻게 구하냐면 경제 기반 승수가 있어요. 이 경제 기반 승수에다가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분,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분을 곱해 주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럼 경제 기반 승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경제 기반 승수는 기반 산업 인수분해, 그러니까 기반 산업의 고용자가 나오겠죠. 그럼 기반 산업의 고용자 분의 그 지역의 전체 고용자 수를 나눠 주시면 이게 경제 기반 승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네모칸 표를 보세요. 부동산업이 4만 명이고 컴퓨터업이 5만 명, 전자산업이 6천 명, 금융업이 4천 명이에요. 그럼 A시 전체의 총 고용인구 수는 10만 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반 산업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표 맨 마지막에 보면, 아래에 보면 입지계수 나오지 않습니까?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이 기반 산업이에요. 그럼 입지계수가 큰 산업, 1보다 큰 산업은 컴퓨터업이니까 컴퓨터업의 그 고용 인구수가 기반 산업의 고용자 수가 되겠죠. 그럼 컴퓨터업의 고용자 수가 5만 명이에요. 그럼 결국 5분의 10이니까 경제 기반 승수가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컴퓨터업의 고용인구 증가분이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분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줄 기반 산업의 고용인구 증가분이 2,50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러면 경제 기반 승수에다가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분을 곱하면 그 지역 A시의 총 고용인구 증가분은 5,000명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33번, 지금 입지계수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입지계수는 아주 간단해요. 입지계수는 무조건 입지계수가 나오면 분모가 전국이고 분자가 지역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부산이 되겠네요. 부산. 근데 전국이 됐건 지역이 됐건 세부 구조는 전체 산업이죠.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분의 특정 산업의 고용자 수죠.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 산업분의 특정 산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특정 산업이 부동산업이란 말이죠. 그럼 먼저 입지계수는 분모가 전국이 되기 때문에 표에서 전국을 먼저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맨 오른쪽이 전국이죠. 그럼 전국의 전체 액수가 고용자 수가 되건 액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전국의 전 산업이 900인데 전국에서 부동산업이라는 특정 산업이 500이에요. 마찬가지로 부산만 따져볼게요. 부산에서 전체가 600인데
부동산업이라는 특정 산업은 400의 숫자 나오죠.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계산기 가지고 누르면 9분의 5가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어차피 0 두 개는 필요가 없으니까 빼줘요. 그렇죠? 그럼 다시 써보면 자 이렇게 공식 나오겠죠? 그럴 때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안쪽 길이 곱한 게 분모가 되고 바깥쪽 곱한 게 분자가 되니까 30분의 36은 딱 봐도 1.2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이기 때문에 33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자, 34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건데 뭐 어차피 협의 관리가 기술적 관리, 그 속에 설비, 위생, 보안, 보존이 포함된다. 당연히 맞고 또 이번에 도시로의 인구 집중, 즉 도시화나 또 건설 기술의 발달 같은 거, 간접 투자의 활성화 이게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의 원인이 되겠고 또 3번 같은 경우는 주거용은 유대성, 공업용은 적합성, 상업용은 가능 매상고가 임차인 선정의 기준. 그래서 암기법상 주유, 상가, 공적, 주유, 상가, 공적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자, 4번도 당연히 맞고요. 그럼 답이 5번인데 포트폴리오, 재투자, 재개발, 매입, 매각. 근데 인력 관리는 자산 관리가 아니라 경제적 관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5번이 틀렸군요. 자, 35번. 감정평가의 기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자,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또 부동산의 여러 특성 때문에 합리적 시장 구축이 어려우니까 적정 가격 형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감정평가 필요하다. 다 맞아요. 또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된 날짜. 그래서 원칙이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고 또 예외적으로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자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의 감정평가업자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결정하는데 만약에 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거나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있어요. 그럼 답이 4번인데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 말 나오면 비읍 부분평가가 아니라 기업 구분평가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자, 36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자,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함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할 것이고 그래서 거래 시점의 확정 및 시점 수정이 필요한 근거로 작용하는 원리가 변동의 원칙이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죠.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변동의 원칙은 거래 시점의 확정이 아니라 기준 시점의 확정과 관계된 원칙이에요. 그럼 기준 시점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 시점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2번 부동산의 보유를 통해 장래 얻게 될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이 가치라는 정의와 즉 가치의 정의와 밀접한 관련 있는 원칙은 그렇죠. 예측의 원칙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나머지 보시면 3번의 적합의 원칙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적합의 원칙은 두 번째 줄 인근 환경의 적합 이 말까지는 좋았는데 세 번째 줄 적합의 원칙이 어긋나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균형의 원칙이 어긋날 때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이 어긋날 때 경제적 감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4번 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는 내부 구성 요소의 생산비의 합이다. 아니죠. 이미 생산비의 합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여의 원칙은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의 기여도의 합과 같다는 원리가 기여의 원칙입니다. 절대 생산비 합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틀렸고 5번 수익 재정 체감 원칙 나왔는데 쭉 읽어 나가시다가 뭐 남은 그 두 번째 줄 오른쪽 뭐 자녀분이라든가 또 세 번째 줄의 오른쪽
토지잔여법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잔여라는 글자가 되게 희소한데요. 잘 나오지 않는 말인데 그 잔여자가 나왔다. 그 무조건 수익 배분의 원칙이 답이에요. 수익 체증 체감이 아니라 수익 배분의 원칙이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7번. 다음의 조건을 바탕으로 원가법상 적산가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적산가액이죠. 근데 적산가액은 이게 감가수정 방법이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에 따라서 좀 구하는 공식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얘는 보니까 맨 마지막에 감가수정 방법이 정액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액법상 자, 적산가액을 구하는 과정은 자, 원칙적으로 적산가액은 기준 시점 현재의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고 남은 값이 적산가액이에요. 근데 누계라고 하는 건 어떤 값을 계속 합한다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금액을 구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곱해 주시면 이게 감가 누계액이 되는 거고, 또한 정액법상 매년 감가액은 경제적 내용 연수로 제조달 원가 빼기 잔존 가격을 나누어서 값을 구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건축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잔존 경제적 내용 연수가 40년이고 준공 후 10년이 지났다는 말 나와 있죠. 그럼 10년 지났으니까 경과 연수가 10년인 건 알았어요. 근데 잔존 남아있는 수명이 40년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봐요. 지나온 게 10년이고 남은 게 40년이니까 경제적 내용 연수는 50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기준 시점 현재 제조달 원가가 제곱미터당 300만 원 써 있거든요. 근데 제곱미터당 300만 원인데 건축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그럼 30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기준 시점 현재의 제조달 원가가 3억이죠. 그럼 여기 이렇게 공식에도 3억이 들어가는데 잔존 가치율, 잔가율이 0%이기 때문에 이건 뺄 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50으로 3억을 나누면 5, 6, 30이 되기 때문에 6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해마다 가치가 600씩 깎여요. 근데 600만 원씩 10년이 깎였기 때문에 감가 누계액은 6천만 원이죠. 그럼 제조달 원가 3억에서 감가 누계액 6천을 빼주면 남아있는 값어치가 2억 4천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억 4천만 원,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겠군요.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기억번, 시장 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합리적인 시장에서, 요게 틀렸네요. 합리적 시장이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통상적 시장이지 합리적 시장이 아닙니다.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은 가치 형성론의 뜻이니까 당연히 맞고요. 디귿번,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하며,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에 환원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기대이율을 곱합니다. 환원 이율이 아니라 기대이율을 곱한다고 해야 되므로 디귿번도 틀렸습니다. 리을번에 보면 공시지가 기준법 나왔는데 거기 세 번째 줄에 표준지 나옵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나오죠? 제가 수업할 때 뭐 강조했습니까? 표준지가 나올 때 그 아랫줄 사정보정은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표준지가 나올 때 사정보정한 말은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을번도 틀렸고, 미음번의 감가수정은 맞았고요. 비읍번에 적정한 실거래가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적은 5년 이내, 그 밖의 적은 3년 이내 그랬는데
이게 5년과 3년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도시 지역은 3년 이내고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읍번 틀렸고요. 시옷번은 인근 지역의 뜻이니까 맞았습니다. 따라서 틀린 게 기역과 디귿, 리을, 비읍 4개가 틀렸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39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감정평가 방식이 옳게 연결된 것 그랬는데요. 1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한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럼 나머지가 왜 틀렸을까? 2번에 보면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평가함이 원칙이죠. 근데 만약 산지와 인목을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면 그때는 원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합니다. 거래사례비교법 2번 틀렸고 3번 과수원의 주된 평가 방법과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동일. 틀렸죠. 왜? 과수원의 주된 평가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고 그리고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거든요. 그래서 평가 방법이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이런 그 밖의 무형자산을 평가할 때는 수익분석법이 아니라 수익환원법을 적용합니다. 수익환원법 틀렸고 5번에 임대료, 임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죠. 임대니까 임대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1번이고 자 40번 볼게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겁니다. 자 기억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니은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토지와 거래 가격, 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인근 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행정상 특수성, 형평성,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 예측 가능성 등 제반상을 종합적으로 참작 맞고요. 자, 디귿번도 표준지 공시가 나오니까 지가 정보 제공한다,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국가지자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 그 기준 되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인 거 맞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게 법조문이다 보니까 그냥 읽을 만한 어떤 값어치는 없다고 보고요. 사실 기억부터 시효법까지 모두 맞는 조문이고 최소한 이런 조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조문이라도 자꾸 익혀주셔야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모두 맞기 때문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0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개론 모의고사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